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는지요? 디지털의 교육위에 8강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이해, 그리고 관련된 보편적 학습 설계, 기초 학력 평가 관련 등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재밌는 쇼츠를 한번 보게 됐는데, 홍대에서 이제 친구들이 학과를 이제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예전에 미대생 그러면 이제 가방을 들고 있고 뭘 이렇게 준비 물품을 가지고 다니는 걸 생각해서 자신도 이렇게 해서 갔는데 학생들이 막 웃죠. 아무도 화통을 들지 않는다고. 그 옆에 있는 교수님께서 좀 안타까운지 이제는 그런 방법으로 그리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친구는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음. 자, 지금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지금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디지털 교과서가 어떠한 컨텐츠가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내용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고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매체의 그 특수성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체가 변한다는 것이죠. 매체가. 그러면 매체가 변했을 때는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글을 적거나 배우는 방법이 달라졌냐?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문화, 의식, 행동의 변화가 유도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 예로 휴대폰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문자를 적는 것도 있지만 글쓰기 방식이 달라지게 되고 저처럼 지금 디지털 교육을 하게 되면서 말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단어 사용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렇죠? 이런 변화가 우리도 모르게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까지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은 우리가 변하고 있으면서도 변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교육계 학자 이런 분께서 이제 많이 인사이트 있게 얘기해 주시고 그러시죠. 자, 그래 편의 변화는 글씨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림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는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가치, 나의 행동, 습관 등이 바뀌게 되고 또 하나 내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렇게 인식하기 어렵다. 자, 근데 의외적인 효과가 있죠. 예, 이게 트리거 또는 들불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부르기더라 하더라고요. 휴대폰에서 문자 서비스 이렇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들어간지 아십니까? 우리 카톡이나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전화기를 만드는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약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개발자가 이 부분이 아까우니까 이제 문자 기능을 넣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목소리로 전하는데 문자로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전화기에서 문자를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의외적인 이런 변수에서 이제 퍼져나가는 이런 현상도 같이 병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25년 도입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근거 이러면서 디지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는데 지금 많은 시행착오를 겪죠. 2024, 2025, 2026이 제일 이게 변하기 과도기의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반합 이런 어떤 학설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면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거기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향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는 어떻게든 이제 교실에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종이 교과서를 밀어낸다기보다는 보조적으로 사용하다가 학생들의 어떤 행동 패턴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용 규모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방금 이 내용을 설명하니까 재밌는 예시, 유사한 예시가 우리 크레디트 카드입니다. 미국에서 크레디트 카드를 승인을 했을 때 이만큼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게 곧 거대 공룡처럼 크게 자라버렸죠. 정부에서 통제 불가능하는 수준까지 우리는 신용카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창기 이것을 승인해 준 그리고 또 이게 허용해 준그 뭐랄까 평가위원들한테 한 20년 뒤에 인터뷰를 봤는데 자기 자신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만큼 크레디트 카드를 사용할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인터넷 은행 쓰지 않습니까? 초창기 인터넷 은행이 비율이 굉장히 적었죠. 그러나 요즘은 실제 은행에 가서 사용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좀 적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격동의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디지털 교과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기존에 있는 학교 시스템도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와이파이라든지 기존의 통신망 시스템이 확대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디봇이 들어오기도 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통신 장애가 조금 일어나긴 합니다.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수지만 무선 네트워크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드리면 제가 예전 학교에 무선 통신망을 깔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냐? 어, 교육청에서 나와서 지적사항으로 저보고 미쳤냐고 어떻게 학교에서 무선 통신망을 쓸 생각을 하냐며 이걸 쓰려면 암호화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뭐가 들 그분은 법적 절차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조금 후에 코로나 터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되더라고요.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음, 수년 전만 하더라도 다음이나 구글 이메일 못 썼죠. 카카오톡은 당연히 안 됐고요. 근데 카카오톡 이제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이제 급격하게 다 풀었는데 다시 그것을 폐쇄시키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업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린 겪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디지털 교과서의 주요한 특성, 인공지능의 학습 진단 분석, 개인화 학습 과정, 속도 반영한 맞춤형 학습.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죠. 수준에 맞춰서 이 자료가 좀 고급화될 수도 있고, 좀 낮은 단계의 그런 학습 자료가 제공될 수 있는데, 이걸 실시간으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게끔 제공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 관점에서 설계된 학습 코스의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는 단순한 지식 전달의 도구를 넘어서 학습자 개인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나아가 학교 체제를 맞춤 교육 체제로 전환시키는 전반적 교육 시스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매체 특성을 그대로 정확하게 적용한 문장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 우리 학교 공간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 인간의 몸, 그러니까 학생의 몸의 그런 규정, 그러니까 제어 이런 부분이 출석이라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희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학에서나 이런 쪽에서도 보면은 출석에 대해서 하이플렉스 교육이라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강의식 그리고 녹화 그리고 실시간 이 셋 중에 학생이 선택권을 주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부분이 대학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어느 정도 의무 교육에서는 들어오게 해야 되겠지만 그 비율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 밖 학생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다양한 이유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또는 뭐 미술을 하고 자기 해외 여행을 가는 가족들도 있고 그리고 좀 몸이 아프어서 병원에 좀 오래 있는 그런 다양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체계가 열렸다, 시스템이 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개발 원칙, 인간 존엄성을 위한 교육, 공정한 맞춤 학습의 기회, 교사의 역할 강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제가 보기엔 다 맞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업무가 굉장히 많이 생성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데이터 기반 학습 진단 분석이 일어나야 되고 인공지능 튜터 기능 탑재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의 목소리와 인공지능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죠. 내용까지도 준비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기존 교사의 얼굴과 목소리를 학습한 다음 이제 그것을 생성을 시켜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다양한 일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제 선생님이 원래 인공지능인지 아니면 기존의 선생님이신지 구별을 못할 정도 수준이 이제 곧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시행착오 이론에서 실수는 성장의 징검다리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 번 시도하고 잘못된 방법을 제거하면서 그 속에서 배움을 얻어 성장하는 과정의 삶의 모든 영역의 필연적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느린 학습자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느린 학습자가 의미가 좀 경계선 지능 장애라 그럴까요? 70에서 IQ 84, 지적 장애는 아니지만 조금 낮은 친구들 있죠. 그 인구의 13, 14% 해당된다 그러는데 반복 학습, 체계적 교육, 조기 교육이 좀 중요하게 되고 이런 친구들을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많이 섞여 있죠. 느린 학습자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느린 학습자를 경계선 지능 장애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학습이 느린 거예요. 언어가 느리는 겁니다. 근데 좀 기다려주면 애들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되레 높은 퍼포먼스를 굉장한 큰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애들은
되레 초기에 초등학교 2, 3학년에 굉장히 느린 학습자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다. 이게 학습이야? 이게 글이야? 이렇게 한 순간 탁 끼치는 순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친구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거나 특정한 단어로 부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경계성 지능 장애도 있고요. 이렇게 좀 그리고 진짜 느린 학습자도 있고, 또 하나는 학습 방법을 모르는 친구도 있습니다. 공부 방법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 친구는 공부 방법을 가르쳐 주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 걷는 것을 걷고 있지만 걷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고, 말을 하지만 목소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 보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만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학습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빠른 학생은 3개월 정도 되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을 깨친 다음부터는 급작스럽게 성장이 굉장히 향상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더 교육하면서 이 단어 많이 나오죠. UI, UX. 그 UI, UX는, UI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죠. 네이버나 구글이나. 네이버하고 구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시죠? 구글 같은 경우는 앞에 광고가 없죠. 근데 네이버는 앞에 광고랑 많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UI라고 그러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종합적 만족도를 UX라 그럽니다. 선생님, 나이스라는 걸 아시죠? 이제 여러 가지 행정 업무라든지 업무 포털이라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UI, UX가 굉장히 지금 좀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왔어요. 뭐 기존에, 왜냐하면 기존의 데이터를 더 큰 시스템으로 확장시키고 더 큰 서비스를 넣으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기술자들은 가급적 이종 DB, 그러니까 다른 시스템에 넣거나 뭐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데이터가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버실에 먼지가 가득하잖아요. 작동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잘못 이렇게 되다가는 스파크가 일어나거나 아주 사소한 일이 나면 시스템이 다운되면 어디가 잘못된지 알 수가 없어요. 여튼 우리 학교 시스템에서 업무 포털이나 이런 부분이 UI, UX 부분이 크게 확장된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컨텐츠가 들어오면서 이것을 적용시키다 보니 좀 많이 조금 뒤처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편적 학습 설계, 기존에 있는 이론에서 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좀 이상적이었죠. 보편적 학습이 뭐냐, 디자인이 뭐냐면은 모든 나이 능력을 위한 디자인, 보편적 디자인입니다. 이 부분은요. 이런 디자인이 손이 있으면은 왼손 오른손도 있지만 못 잡은 진짜 분이 계시죠.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좀 힘드신 분이 디자인도 되고, 그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조건을 좀 더 그들을 위해서 디자인된 것이 보편적 디자이너로 부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런 철학 부분이 학습 쪽에 들어왔죠. 보편적 학습 설계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은 요 밑에 링크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학습 설계라는 모든 학습자가 장애나 배경과 관계없이 학습 과정에 쉽게 접근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학습 장애물을 제거하는 교육 프레임을 보편적 학습 설계라 그럽니다. 다양한 참여 방식이 제공하고 다양한 표상 방식이 제공되고 다양한 행동과 표현 제공하는 이러한 형태, 뭐 유연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볼펜만 쓰지 말고 먹을 쓸 수도 있고 크레파스도 쓸 수도 있고, 이것도 힘들면 물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뭇가지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 좀 유연적으로 이렇게 학습 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참 괜찮은 그런 설명이 같더라고요. 전통 학습 방법이고요. 교수적 수정이 이렇게 되었고, 보편적 수업 설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망으로 되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교육 설계 방식, 이렇게 설명하는데 쉽게 이해된 그림이라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적에는 보편적 학습 설계한 건 언러닝 이런 서적도 있고요. 그리고 보편적 학습 설계와 통합 교육이라는 서적도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들 교과서 다시 돌아와서 국가적 차원에서 데이터 기반의 교육 의사 결정을 가능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충족함으로써 전체적 교육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교육 기획을 하시는 분이 현장에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하죠. 아니면 현장에서라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한 7분 최고 이런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현장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다 없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저기 고교학점제라고 느껴집니다. 그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논란이 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학교 교육 이제 강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제 가져오는 거죠. 해외에서 여러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많은 돈을 들여서 뭐 수정해서 뭐 도입시키려 그러시고 진행되고 있는데, 또 하나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뭐 문화도 있겠지만 학교 구조 자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학교 디자인이 이 교과 이제 고교학점제랑 이동식 수업을 하던 이런 부분에 좀 제약이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학생 인원이라든지 선생님 교무실 위치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교과교실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좀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과교실 얘기도 이제 많이 흐지부지 된 상태에 있고요. 선생님이 강의실이 없어요. 그냥 수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니 많은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좋게 해결되기를 그냥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에서 교과 과정 일정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2025, 2026, 2027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돼 갑니다. 뭐 정보라든지 우선 이런 과목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죠. 주요 과목들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 싱가포르 이렇게 보면 좀 앞서가는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에서도 보면 대부분 2030년까지 이 디지털 교육 체계를 완성시키려고 좀 안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좀 부르는 이름이라든지 적용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2030년까지 디지털 교육을 인프라를 구축시키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 주요 기능, 그리고 맞춤형 대시보드, 분석 이런 게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것도 있고요. 너무 좋은데 디지털 교육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종합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이 교과서를 사실 저의 아이디어는 저의 생각은 교과서가 하나의 교과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디지털 교과서가 되면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천재라든지 금성의 미래엔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 디지털 교과서가 정부에서 생각만 조금 바꿔버리면은 교과서를 전체를 블록화해가지고 종합화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학생에게 또 하나 다양한 교과서, 5권의 교과서, 6권의 교과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한 분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선생님이 나의 주 교사 선생님, 부교사 선생님을 10분을 모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이 부분도 가능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월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아톰의 부품을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아톰이 한 1960, 70년대 나왔나요? 여튼 한 5, 60년 전에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의 주요한 기술 과학자가 된 거죠. 그러면 예전에 보았던 그런 부분들이, 그런 문화가 지금 기술진의 주요 기술진이 되고 조금 있으면 또 은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화를 느꼈던 이걸 향유를 했던 친구들이 조금 지나면 사회의 주요 인력들이 되고 기술 개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단계적으로 지금 나아가는 문화 속의 한 일부분에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적시학습을 지원하는 대화형 인터페이스. 그래서 인공지능 튜터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어볼까요? 튜터가 주요 기능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우리 챗GPT나 제미나이 막 쓰지 않습니까? 그 기능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무엇을 물어볼까요? 근데 여기 힌트를 얻는 게 Y라는 책 혹시 아시는지요? 우주, 인체, 식물, 지구, 곤충, 날씨, 공룡, 그렇지만 제일 최고는 사춘기 화성입니다. 아이들은. 좀 이상하게 보지 마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특성을 좀 가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범주의 질문을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용 플랫폼이 많이 나오고요. 뭐 몰트브, 뭐 기버링크, 또 금팔 등 얘기 나와 있는데, 선생님 이거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많은 것 중에서 이제 좀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내일이면은 또 다른 강력한 프로그램이나 플랫폼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
자, 그리고 1980년대, 90년대에 있었던 공각기동대 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내용 등등에 보면 한 40년 전 얘기죠. 다마코치라고 있습니다. 그 다마코치는 이제 원력 산업 인력 로봇인데 얘들이 의외의 어떤 변수를 내 가지고 자기 자아와 종교, 예술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을 하는 얘기가 정보 전달은 고속화되면 될수록 유리하는데 인간의 언어는 결점투성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언어와 그 인터페이스 메타버스에서 자기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지금 다양한 뭐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제가 연상이 되는 것이 다치코마의 대화입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 튜터 서비스 추진 과제 그러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AI라는 영화 있었죠. 스필버그. 그래서 마지막에 천사님에게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로봇이에요. 이 아이는. 푸른 요정님 제발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원하는 로봇의 그 기원을 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리고 교사의 교수 설계 및 맞춤형 지원, 피드백 지원을 인공지능 보조교사로 서비스 되고요. 그러니까 교사 이외에 또 다른 이제 보조교사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고, 교육과정에 표준체계 활용되고, 통합 인증체계가 적용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이신데, 이제 눈이 좀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죠. 그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혹시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제 소리로 듣게 됩니다. 전용 앱도 있고요. 근데 그 소리가 일반인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수준의 그 소리를 가지고 다 읽고 하십니다. 특히 이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방송국에 계신 분들인데, 왜냐면 엄청난 뉴스가 많잖아요. 그거를 지나가면서 들으시는데 2배속, 3배, 3배속, 4배속까지 막 들어요. 근데 옆에 일반인들은 찌직 하는 소리지만 내용을 다 듣습니다. 정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환경이 되는 것이죠. 이제 하드나 우리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에다가 모든 프로그램을 깔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형태에서 서버에 이제 한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감마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구동되고 우리는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지원되는 형태로 이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뭐 슬랙, 뭐 등등등등의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기존 프로그램에 인공지능이 들어갔는데 우리는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작동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확장되고 있다. 최근에 또 지금 이란, 미국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거기 우버 시스템이죠. 그 자동차 보내는 시스템도 인공지능으로 되고 있잖아요. 배차시키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확인하고 택시 대신에 거기에 무기와 거기다 인력을 어떻게 급파시킬지를 제한서를 이제 인공지능이 제한 두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 대기업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 밑에 의원님을 뭐 이렇게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맞는 얘기죠. MS 오피스를 왜 이걸 구입해야 되나? 왜? 거기만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상한 질문일 수 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독점이라는 부분. 이건 굉장히 무슨 부분이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일반 다양한 이제 제품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한 기업에 의존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쪽으로 우리나라에 한글 프로그램 있죠. 이제 인공지능에서 읽어내는 이제 프로세스에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한글 측에서는 노력하고 있다 그러지만 어떤 변화 속도에 지금 거기에서 장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학교에서는 한글 프로그램만 사용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 부분이 한글을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검정 절차, 내용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오면서 지금 내용 검토, 검정 절차에서 좀 스탑을 시켰거든요. 내용이. 그런데 이런 내용에서 여러 참여를 통해 가지고 뭐 현장 적합성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다시 도입되는 것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디지털 교과서의 교원의 역할 변화 많이 내용 있죠. 근데 저 역시 뭐 많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저도 사용되고 있는데 우선은 교재 쪽에서는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라를 하듯이 이제 조율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의 생각은 유사한데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역할도 있는데 인공지능을 개발을 한 컨텐츠를 개발해 본 경험으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게 가장 큰 힘은 빅데이터라는 보다는 전체 데이터,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예요. 인간이 볼 수 있는 스펙트럼보다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더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조 장비로서. 그 새로운 장비,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거나 새로운 학술적인 어떤 자료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걸 감지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공지능은 그것을 감지해내면서 저에게 정리해서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내용 등의 변화와 이런 부분을 전체 데이터를 감지해낼 수 있는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또 다른 면은 디지털이 됐다는 것은 다시 하나 통제의 가능성 그리고 통제 용이성이 더 확대된다는 부분이 있죠. 지금 내용은 얼굴 인식 프로그램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인공지능이나 사람의 인식이나 이렇게 봤을 때 이 코나 눈의 길이와 귀의 길이, 움직임을 계산하면서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자, 이러한 식으로 지금 통제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다시 또 최근에 또 기초학력 진단 검사 이런 내용이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좀 목적성이 좀 다릅니다.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기도 뭐 비슷합니다. 좀 이게 뭐 7세도 있고 초기에 초등학교 좀 들어왔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3번 또는 2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핀란드를 보겠습니다. 상시형 성평가 조기 진단을 하는데 일제고사 형태보다는 교사의 자율적 진단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학습장애나 난독이나 이런 친구들을 좀 발견하려고 핀란드에서는 하는데 한국에서는 표준해등 평가 도구로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판정합니다. 도달 여부를. 그래서 참 이 운영 특징이 운영 방식, 철학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지금 최근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학력 지원 포털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제 시험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학업 성취도도 있고요. 그리고 기초학력도 하는데 예전에 재밌는 일이 연구 조사를 했었는데 행복 지수에 대한 그런 거였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질문지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게. 핵심은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설문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박아가지고 분석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몇 점, 뭐 0점에서 10점 포인트에서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근데 또 단순하게 그냥 물어본 거예요. 지금 당신은 0에서 10 중에서 몇 점 정도 행복한 것 같나요? 딱 7.7. 그러니까 거기서 분석에서도 7.7. 설문지가 좋은 그런 것도 있지만 설문지가 꽤 비쌌습니다. 그런데 그냥 물어봐도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데이터가 아니죠.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기초학력 검사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선생님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 교과에서 들어가신 선생님들이 판단하면 거의 이 학생은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가 가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라 그냥 직접적으로 스님들의 주관적 그리고 주관적이라고 하는 스님들이 이렇게 주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제 케어하는 부분도 좀 믿고 어느 정도 이렇게 도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